지금 헌법재판관의 구성은 구인 헌법재판관으로 구성하죠. 그렇습니다. 대통령 3분, 대법원장 3분, 국회 3분이란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8대 0 전체 반대자가 없었습니다. 이때도 황교안 대행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2분에 대해서는 임명을 했고 대통령이 추천한 박완철 소장은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대 0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국민적, 시대적 전 세계가 주시하는 오늘 청문회에서 후보자께서 소정의 절차를 겪은 그러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네. 그것은 법적으로도 또 관례적으로도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걸 우리 국민들이 오늘 후보자의 답변을 통해서 크게 인식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차례이지만 역시 불참하고 있습니다. 거듭 빨리 참석하시라고 독촉을 하고 유감을 표시합니다. 김종민 의원님이 질문하겠습니다. 김종민 의원님은 현재 무소속으로 전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님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 김종민 의원만 쳐다보지 마시고 저도 한번 쳐다보세요. 알겠습니다.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종민 의원님 부탁합니다. 위원장님이 또 시작부터 이렇게 부담을 주셔가지고 좀 일반적인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 이 마이크 나오나요? 아, 네, 나와요. 예. 후보자께서 이제 탄핵과 관련된 헌법재판을 앞두고 있으니까 후보 그 재판관이 되면 그 탄핵 심판에 임해야 되니까 발언을 좀 신중하게 하시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후보자님이 헌법재판관이 돼서 어떤 사건을 심리할 때의 책임 또 거기에 대한 권한도 보호받아야 되지만 저희는 후보자님이 헌법재판관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해야 되는 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국회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 국회의 책임과 권한도 존중을 해주셔야 돼요. 중요한 문제 답변 안 하시면 검증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걸 뭐하러 이렇게 공개 회의를 뭐하러 해요? 저는 그 후보자님의 그런 취지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국회의 임무와 권한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 원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저는 뭐 보류하거나 유보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비록 이번 사건과 관련돼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것, 기준에 대한 것, 이 판단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분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판결을 잘 하겠구나 이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좀 유념하셔서 답변할 때 그냥 양해만 구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12.3 계엄이 엄청나게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민주공화국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산을 결정적으로 흔들어 버린 겁니다. 민주공화국은 뭐냐? 법치주의 아닙니까? 법치주의. 그래서 법에 의하지 않고는 민주적 제도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흔들리지 않는다. 즉 사회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사회 내부 구성원들과 국제사회의 신뢰, 이 사회적 자산이 민주공화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가장 큰 핵심 요인이거든요. 이걸 흔들어 버렸어요. 우리 국민들이 40여 년 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경험을 했어요. 이런 일상이 파괴되고 우리의 생명, 신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엄청난 트라우마고 사건입니다. 대외적으로도 보통 우리 정치학 교과서가 있는데 정치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됩니다. 보통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 이상이다. 그러면 헌정 시스템에 의하지 않고 어떤 돌발적인 군사정변에 의해서 민주적 시스템이 침해받지 않는다. 이런 나름대로 규범이 있습니다. 이론적인 합의가 있어요. 평화적 정권 교체가 복수로 2번, 3번 이상 되면 그 나라는 쿠데타나 그런 비헌법적인 방식의 정치 교체는 없다. 뭐 이런 식의 정치적 합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정치학 교과서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세계 10위의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 점에서 지금 이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수습하느냐, 어떻게 빨리 정리하느냐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사회적 자산을 결정적으로 전 좌우할 거다. 매우 중대한 문제다. 그런 점을 함께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요.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실체적으로 전시사변이나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되냐 안 되냐 뭐 이거에 대한 사실 판단이 있겠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핵심이 포고령 제1호라고 봅니다. 국회 활동을 금지했잖아요. 헌법기관을 무력화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판단 사유가 될 거다. 이 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면 통치행위가 아니고 내란에 해당할 수도 있죠. 그 점이 가장 중요한 예. 뭐 실체조건 판단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판단 그러니까요. 중에 하나가 될 그 걸로 판단 내용이 헌법기관을 무력화시켰느냐 아니냐가 기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통치행위라고 주장을 해요. 헌법에 나오는 비상개헌권을 발동했다. 그런데 그 비상개헌권 범위 내에 국회 기능이랑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무력화해도 된다는 헌법 조항이 없잖아요. 법률 조항도 없고. 그렇다면 이거는 헌법에 보장된 비상개헌권의 발동이 아니고 불법적인 내란 혐의가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헌법기관을 무력화시켰느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된다. 그 점에서 무력화의 징후와 사실관계가 매우 많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절차에 대한 거는 앞으로 이제 헌법재판 하시면서 잘 판단을 해 보실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란죄냐 아니냐는 거를 판단할 때 80년 그 전두환 그 비상계엄 때 보면 이게 97년 대법원 판례입니다. 국헌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이 이용되는 경우,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을 통해서 뭐 폭동이 규모가 얼마나 됐냐, 사람이 얼마나 사상을 했느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고, 일단 국헌문란 목적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내란에 해당한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번 경우에도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면 이게 폭동의 범위나 규모 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또 사상의 정도와 관계없이 내란에 대한 판단을 구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중요한 판단 쟁점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국헌문란의 목적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핵심 기준이 뭐예요? 우리 헌법이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국민주권주의라든가 또 아니, 이번 사건 관련해서 예.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 동의하시는지 보세요. 예.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게 뭐 지금 말씀드린 뭐 국민주권주의라든가 법치주의라든가 뭐 복지국가 원리 다 있지만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헌법 기관을 무력화시키면 국헌 문란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대통령 권력을 뺏는 거 후트타. 이 국헌 문란 목적이 있는 거죠. 형법 91조에 입법권이 있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거. 이거 국헌 문란 목적이 있다고 봐야죠. 국헌문란에 관해서 형법 91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계엄이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느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관련된 사실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